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상태라며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 용납 불가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안은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모두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거라면서 이란의 공격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And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Hormuz. There's been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He'd like to see it get done. 그러면서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한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문제도 시 주석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휴전 교착 상태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전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임 레자이 대변인은 현지 시각 12일 미국 공격이 재개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도 90%의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가 가능한 이른바 핵무기급 물질로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 좌초 위기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극비 중의 극비인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 6함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에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하는 탐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으로 미국의 핵 삼축 체계 가운데 가장 생존성이 높은 전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6함대가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 잠수함 위치를 공개한 데에는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어떤 작전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 공습 등을 통한 이 초토화 작전이나 우라늄 탈취 작전 등이 거론되지만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군사작전과 관련해 몇 가지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공격 목표는 30% 정도이고 2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강제 개방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예고한 겁니다. 미군의 공격 대상으론 우선 내륙으로 이전한 미사일 발사대나 에너지 시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중부사령부가 480km 밖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배치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호르무즈 일대의 이란 전력을 타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파한 핵시설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전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הצעת החומר המועשר מאיראן, כל החומר המועשר, ופירוק יכולות העשרה באיראן.
הנשיא טראמפ מאמין שהוא יכול להשיג את זה בדרך זו או בדרך אחרת. 미군 수뇌부는 이미 지난달 말 이런 선택지들을 망라한 작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고 자칫 엄청난 대가만 치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란이 비대칭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설 경우 걸프 국가들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복 수단들을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량급 잠수함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군사작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홍해 옵션도 여전히 남아 있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정부가 남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옮겨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격 주체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가 이 조사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홍선계 기자입니다. 남호 기관실을 타격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행체의 잔해가 곧 국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여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잔해 조사를 국방부 등에서 맡을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잔해에 대한 조사는 국방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건 맞나요? 정부 조사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남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야당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잔해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추가 사실 확인 및 공격의 주체를 특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드론이나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에 대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잔해 속에 발사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잔해에서 증거나 자료를 못 찾을 경우 발사 주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와 비슷한 타격을 입은 태국 화물선의 경우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공격을 시인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이 소유 운영하는 이 초대형 원유 운반석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K플러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세 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는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신은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엔 자세한 중동 상황을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fter reading that piece of garbage they sent us, I didn't even finish reading it. They said,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reading it. I would say it's one of the weakest right now. It's on life support.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네, 지금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빗대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살아날 확률이 적다라는 건데 휴전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뜻을 밝힌 건가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이제 이란이 살아나기 힘들다라고 이제 평가절하하는 그런 투인데 지금 중국을 방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협상에서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만약 이제 이런 협상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미국이 다시 공격하게 되면 그 공격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네. 만약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뭐 지금 쉬운 게 없거든요. 군사적으로 지금 뭐 성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웬만큼 큰 건 다 부서졌고 그다음에 그 본토에 들어가서 핵을 가져온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로서는 지금 그나마 가장 빠르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중국이 어떤 그 해결점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날 열리는 이렇게 회담이 지금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도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느냐에 따라 아마 그 대응이 달라질 겁니다. 예.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그랬는데 이 문서에는 명시하지 않고 변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이제 이야기가 좀 오갔을까요? 관련해서는?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뭐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 것으로 봐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을 잘 바꾸고 뭐 본인 중심적으로 사안을 해석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결국 이제 협상장에 나와 있는 이란의 협상파 혹시 이제 협상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목적이 뭡니까? 본국에서 지시를 받고 나온 것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끝나게 종전을 하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 하여금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협상단이 만약에 이제 본국에 들어가서 이란의 소위 강경파 내지는 뭐 혁명수비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양보를 하느냐 지금 미국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치욕이다 이건 굴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내부에서 아마 이렇게는 절대 협상 안 될 것 같아 그냥 니네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이제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러면 우라늄 반출에 대한 문제도 내가 최대한 가서 협의를 해보겠다. 뭐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뭐 안 된다는 분위기는 아니다. 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석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갔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요만큼만 뭐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본인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장점이죠. 사안을 희망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장점인데 네. 이제 지도자로서 이것을 이제 너무 가볍게 이제 말을 통해서 외부에 전달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조금 변명을 하자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이란에 대한 압박에 이렇게 나서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 프로젝트 프리덤을 실행을 못 옮긴 이유가 사우디의 반대 때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그 사우디의 반대가 한 것이 지금 그 투르키 왕자가 한 것 중에 나오더라고요. 투르키 왕자가 그 파이잘 왕의 그 아들이에요. 그 지금 그 사우디 그 리야드에 파이잘 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싱크탱크입니다. 네. 거기 이사장이거든요. 이번 한국에도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이 그 샤리칼 아우사우트라고 하는 그 중도 성향의 그 언론에다가 기고를 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지금 사우디의 그 황태자가 어떤 인내를 했고 어떤 식으로 잘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사우디가 이 전쟁에 들어오게끔 해서 파멸로 이끄는 것을 잘도 참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과 이스라엘을 아군이 아닌
그 사우디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설계자라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이 걸프 쪽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런 그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가 안 하고 그걸 반대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이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서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또 이 협상이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또 뭐가 결렬이 돼 갖고 했을 때 미국이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우디가 다시 영공을 안 열어줄 거거든요. 사우디가 영공을 안 열어주면 그 옆에 있는 쿠웨이트나 카타르도 영공을 안 열어줄 확률이 많아요. UAE는 열어줄 확률이 있는데 UAE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이스라엘과의 그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지금 이란을 강하게 공격하자는 쪽으로 지금 회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걸프 내에도 사우디와 UAE처럼 극과 극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사우디가 미국에 대한 안보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지금 걸프 쪽에서 가장 큰 저희가 손실을 본 게 뭐였냐면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 안보를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그 자책이에요. 그리고 이 호르무즈라고 하는 외통수를 맞았다. 이것을 이게 그저 구조적인 취약점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미국한테 의존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도 미국이 모든 걸 지금 방위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수화 시설 같은 거는 지금 이란이 얼마든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위해서라도 이란과 실질적인 안보를, 즉 미국이 없는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이제 아마 안보 상황이 급변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해방 프로젝트 재개 자체가 좀 검토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가 하면은 방중으로부터 이제 귀국 전까지는 재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되더라도 이 어떤 형태가 기존에 그냥 단순히 어떤 선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이 프로젝트 재개가 아니라 더 큰 군사작전의 좀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기존에 진행했던 것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을 빌린다면 아주 크게 보면 본인이 공언했던 대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폭격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군사 시설들은 대부분 다 불능화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소위 이제 이중 용도라고 미국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하고 교량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이게 이제 이중 용도라고 하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중 용도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이제 국제법상 공격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중 용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탱크가 지나가는 모든 길은 다 이중 용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발전소가 전기가 나오면 군이 쓸 수 있다. 또 다리도 군이 지나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중 용도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폭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60% 농축 우라늄이 뭐 한 440kg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탈취하는 작전.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깊숙한 곳에 있고 지금 뭐 폭격에 의해서 또 이란이 자체적으로 그 입구를 다 폭파시켜 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려면 뭐 그냥 가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공사 장비를 다 들고 가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쉽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머릿속은 많이 복잡할 텐데 만약에 지금 본인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다시 작전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 프로젝트 프리덤처럼 이 항로를 여는 것에만 국한해서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협상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 아쉬운 대로 이 항로를 개방한다 이런 취지였지만 이제는 그것만 하지 않고 더 큰 작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의 답변에 실망한 그 모습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고 조금 그런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 아닌가. 물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것처럼 전면전을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들이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전쟁을 할 때는 수개월 내지 수년 전부터 사실상 은밀히 준비를 해서 탄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아무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는 남중국해에 있었던 항모도 옮기고 유럽에 있는 항모도 옮겨가지고 거기다 지금 다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들 예를 들어서 사드나 이런 것들은 이미 80%가 소진이 됐다고 그러고 패트리어트 같은 유격 미사일도 지금 3분의 2가 소진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마호크 같은 이런 미사일,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도 지금 엄청난 수가 소진이 됐는데 이란만 두고 본다면은 뭐 남은 거 쓰면 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란을 대상으로 세계 전략을 구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이 제일 중시하는 건 중국인데 미국이 계속 얘기했던 게 대만 아니었습니까? 근데 대만에서 만약에 유사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면전을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다만 뭔가 새로운 작전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란은 만약에 미국이 다시 공격을 하면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같이 압박에 나서기도 했고 또 갈리바프 의장도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라고 응수를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대응 전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비대칭 공격이죠.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 같은 자폭 무인 잠수정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초음속 미사일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쓸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90%까지 농축하겠다. 아예 하는 거고 90%까지는 아직 안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그 NPT를 탈퇴하겠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인데 이걸 아직 이란이 탈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NPT 그 하에 있기 때문에 IAEA가 가서 이제 사찰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조성이 환경이 되는 건데 이거 만약 탈퇴해 버리면 사실은 컨트롤할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파급이 큽니다. 이 탈퇴 선언만 해도. 그래서 그런 확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그 다른 공격 수단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해저 케이블 같은 거는 이미 예전에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적이 생각하지 못하는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저 케이블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해저 케이블 끊는 게 그렇게 아주 고난도의 기술은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끊을 수도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걸 다 미국이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궁지에 몰릴수록 어차피 우리 원유 못 팔면 호르무즈를 통해서 나가는 원유는 다 못 판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그 남우 공격했듯이 그런 공격하게 되면 유조선 못 다닐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통행료 받겠다라고 통행료 징수하면 그거 막을 길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그 항로를 이용해서 원유를 팔 때는 자기네들도 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지만 이렇게 못 팔게 할 때는 못할 이유가 없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트럼프로서는 할 수 있는 작전이 한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종전안에 대해서 쓰레기 같다라고 이제 평가한 이유는 아마 이 종전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란 측의 입장은 이겁니다. 갈리바프 의장이 14개 항의 이란 권리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더 이상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겉으로 나와 있는 결과물만 봐서는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 내면을 봐야 돼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제가 처음에 휴전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협상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국가 대 국가 이런 협상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진짜 협상은 테헤란과 워싱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양보안을 만들어내는 내부의 이 토의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협상판은 가서 미국의 입장을 듣고 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이게 협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란 내에서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존심 있는데
국가의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명분이 필요하고 미국도 명분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해서 이 농축 우라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정말로 이란의 핵 능력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아니 이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보내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어차피 이란이 안 가진 건 똑같잖아요. 오바마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들고 가서 미국 국민들한테 봐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다라는 거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요구하는 건데 이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미국이 일방적인 초토화 작전에 속절없이 당했는데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지금 역봉쇄로 막히고 이 상황에서 우라늄까지 내주면 이란 국민들에게 이란의 친정 체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내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으로 제재를 인내하면서 수십 년간 버텨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 미국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굴복하는 모습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먼저 종전을 하자. 종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전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평시에 국가 대 국가로 만나서 또는 IAEA와 같은 국제기구와 같이 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국가들 간의 회의를 거쳐서 회담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우라늄을 뭐 포기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런 식의 모양을 그려줘야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하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양국이 지금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양보하지 않고 이제 협상이 좌초 상태에 빠졌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군이 핵 잠수함 위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 통상 핵 잠수함 위치 공개가 좀 극비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떤 의도가 담긴 건가요? 뭐 트럼프식입니다. 그냥 그 강한 압박을 통해서 양보를 얻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을 하면서부터 계속 이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란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여기에 뭐 응한 적이 없어 굴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번에도 안 될 것이 뻔하면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그건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정 교수님 말씀대로 양쪽이 다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 명분이 필요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이란도 그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고 미국도 역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뭔가가 필요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베이징 그 회담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이란의 체면도 살려주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안보의 어떤 우려 이런 것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중국식 어떤 보증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이 중국에서 나오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정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로 못한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의 맹방이 뭐 중국이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냥 대승적인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말이 되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명분이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담을 중요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간에 달래는 것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중국이 뭔가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섣불리 이걸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 트럼프는 나한테 뭐 주겠냐. 이걸 바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바라고 있는 것은 대만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만에 지금 무기 팔기로 되어져 있는 거 그거 유예시켜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대만이 긴장하면서 이 회담을 보는 이유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뀔까 봐. 그러니까 뭐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뭐 선언이나 네네. 아니면 무기 지원에 대한 것을 유예한다던가나 이런 게 나올까 봐 지금 긴장하면서 보는데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이런 게 나오면 할 수 있다는 식이에요. 근데 웬만큼 뭐 대가를 주지 않고는 아마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도 계속 이게 고민이 많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대부분의 언론들도 보면 모든 키는 중국이 갖고 있다. 미국이 쥐고 있는 건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중국이 갖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회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좀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이 필요하다 이 말. 그런데 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좀 꺾을 수 있겠느냐. 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접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미국의 이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를 했고 또 이란은 소형 잠수함을 증강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치도 지금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가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 잠수함을 뭐 증강 배치했다 이게 이제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이란이 쓰는 유일한 카드가 그거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서 국제 불안을 야기시키고 석유가가 올리고 미국 내 유가 올려서 미국 내 여론이 반 트럼프로 돌아서게 하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공경에 빠뜨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이란이 요구하는 것인데 결국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뭐 프로젝트 프리덤도 하고 또 이란 선박도 뭐 역봉쇄를 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무와 관련된 사건도 그 와중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잠수함을 얘기하는 것은 뭐 이란이 지금 뭐 잠수함 이란의 그 구형 잠수함 몇 대 가지고 미국 함대를 뭐 어떻게 격침시키겠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잠수함이라고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마 지금 나무 사건도 이란이 했느냐 안 했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많은 정박해 있는 배들로서는 실질적인 이제 위협을 눈으로 목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혹시라도 지나갈까 생각했던 배들은 더 많이 이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건데 결국 그거거든요. 이게 두려움을 양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이 잠수함 얘기했지만 잠수함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냥 말로만 이게 소위 이제 그 허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잠수함 하나도 안 나가도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들은 잠수함이 혹시라도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못 움직이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요구하는 것, 원하는 건 딱 그거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오늘 13일부터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열릴 예정인데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대가를 줘야 좀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 타이완 무기 지원 문제나 뭐 타이완 관련 의제가 될 텐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에게 이란 문제 해결이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좀 꺼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율이 양측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꺼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란 문제가 의제는 아니었었는데 이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지금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중국의 위치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그 위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중국이 이걸 쉽게 그냥 이 패를 받겠냐? 잘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한테 유리하게 가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쉽게 뭐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이 파키스탄의 행보가 그래서 지금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항공기들이 파키스탄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정박을 해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공화당은 이제 펄펄 뛰고 뭐 그러면서 배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중국하고 협상을 맞두고 있는데 이란의 뒷문을 열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향후 경제적인 보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파키스탄은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에 대한 투자를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키스탄의 위치가 독특한 게 뭐냐면 이란으로부터는 송유관 공사가 있어요. 그게 이란을 거쳐서 이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란 쪽은 공사가 이미 끝났고 파키스탄 국경서부터 과다르항까지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중국이 투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다르항에서 중국까지 송유관을 빼는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를 이 해로를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육로로 빼고 있는데 이게 해로로 오는 것보다 한 13,000km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으로는 이게 급해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력이 소진이 돼서 중국이 빨리 이걸 투자를 해서 그 경제를 끌어올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물론 보지만 미국의 눈치보다는 중국의 눈치 보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과다르항은 중국이 99년간 임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땅이랑 마찬가지인 예. 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그 압력이 안 먹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지금 트럼프가 그걸 중국이 받게끔 하려면 뭔가 큰 양보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가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가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 눈치를 살피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남우호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은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외교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괴담을 퍼뜨리며 정부를 흠집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익과 한미 동맹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팔아 지방선거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라며 단호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켜라, 구축함을 보내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물론 정부 여당까지 싸잡아 비판하며 안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호 대상 목록에 국민과 주권은 없다면서 피격도 이란도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냐고 비꼬았습니다. 피격을 피격이라 말하지 못하고 이란을 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재명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능력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대통령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굴욕적인 침묵을 멈추고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이번 사태를 적당히 뭉개려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총공세에 나서는 건 안보 이슈가 보수 결집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청와대가 남우호 피격에 대해 어제 규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2대가 남우호를 2차례 타격했다는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견해를 밝히진 않았는데 결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해발 720m인 주봉 하단부에서 발견이 됐는데 실족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헬기가 능선을 따라 낮게 날며 등산로를 수색합니다. 경찰 수색견이 올라가며 계곡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휴일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수색 사흘째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색견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고 인상 차기와 이런 동일해서 일단 동일로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생존 반응은 일단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A군이 발견된 곳은 주봉에서 아래쪽으로 400m 지점입니다.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로 일반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출입하지 않는 이상 쉽게 갈 수 있는 지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능선과 능선 사이에 깊게 이렇게 파여 있는 협곡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은 안반으로 이제 둘러싸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혼자 등산로를 오르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시신을 수습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과정과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황산을 찾은 A군은 정오쯤 조금만 더 올라갔다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색 당국은 사흘 동안 헬기와 드론,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등산로와 주변 비탈진 곳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면서 국민 배당금 제도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또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거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7,999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끝내 8,000을 못 넘고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외신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 국민 배당금 언급으로 증시가 출렁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1.68% 상승 시작하며 사상 처음으로 7,900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000 바로 밑진 7,999를 찍으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을 거듭하면서 4% 넘게 내려간 7,420선까지 내려앉았고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2.29% 빠진 7,6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장중 매도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5조 원 넘는 물량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 넘게 하락하는 등 약세였습니다. 오늘 매도는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보다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대한 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다가 2.32% 하락한 1,179를 기록해 1,2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방안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책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1,489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진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재점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 변수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상승이 제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성과급을 둘러싼 사후 조정 절차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열고 8시간 넘게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개인 상한 폐지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성과급 기준 제도화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노위는 양측 의견을 청취해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며 사후 조정 절차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이 노조의 파업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겨냥해 삼성의 미래를 위한다면서 파업에 나선다는 건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삼성의 미래와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내세웠지만 이는 모순이라면서 국가전략산업의 급수를 인질로 잡고 파업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2년 더 형량이 늘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질 지휘에 비추어 이 전 장관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행위도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증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형량이 늘어난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 측의 상고 여부를 확인한 뒤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첫 계엄 관련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새낀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 매물 출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새낀 주택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만 하면 임대 중인 주택 매수 시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미뤄집니다. 다만 무주택자만 대상인 조치로 발표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주택의 새낀 매매를 허용한 데 이어 대상을 넓혀서 매물을 계속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금 부담을 느낀 고령층 집주인이 작은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매물 증가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자가에 살지 않거나 재입주를 고려해서 집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여전히 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덜한 1주택자가 핵심지 매물을 쉽게 팔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투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내놓기보다는 향후 2년 실거주를 통해서 절세를 완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고려한다면 비거주 1주택자들은 상급제 갈아타기를 목표로 하는데 대출 규제로 집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보증금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 아니냐는 지적엔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자체가 미뤄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토허제 틀은 유지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전월세 불안 우려에 대해선 기존 전월세로 살던 무주택자가 매수로 전환되는 만큼 임대 공급 물량이 줄어도 임차 수요도 함께 감소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원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나란히 공약 발표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서울을 꼽은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네거티브 화력전도 시작했습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청량리역에서 공약 발표회를 연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을 5도심 6광역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기존 종로, 강남, 여의도 3도심 체제에 더해 청량리, 왕십리는 동부권 교통 거점으로, 신촌홍대를 서부권 청년 문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쪽에만 몰려있던 성장 에너지가 동부권으로, 서부권으로, 서남권으로 고르게 흘러가는 도시, 그것이 제가 만들어갈 서울입니다. 경력직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본인의 복지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하는 시즌2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소득 보전 중심 정책에서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0가구 중에 1가구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단계에서 탈피했습니다. 그 수혜자 폭을 좀 더 넓혀가겠다는 게. 양당도 지원 사격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과거 유튜브에서 계엄을 왜 했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걸 겨냥해 장동혁 지도부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빨강 대신 초록색 점퍼를 입어봤자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기만적인 처세술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가 계엄의 원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전형적인 계엄 옹호 논리입니다. 윤호계인 장동혁 지도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주치폭력 전과를 판결문까지 꺼내 파고들었습니다. 술 먹고 경찰까지 때린 범죄자가 준법과 안전을 말할 수 있겠느냐며 전과자 눈에는 전과자만 보이는지 역시 명픽 후보답다고 꼬집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퉜다는 정 후보 해명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인물에게 천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퇴하는 것이 서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 정책 대결 이면에 과거 이력과 발언을 둘러싼 네거티브주의보도 켜진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일은 따스함을 넘어 다소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반면 강원 산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전쟁 해법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주말쯤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낸 협상안에 대해 쓰레기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향해서는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내뱉었습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didn't want to go that far. If you can believe it, they didn't. How stupid? Are they stupid people?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전투 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 회의까지 소집하며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A lot of people said, well, does he have a plan? Yeah, of course they do have the best plan ever. Iran has been defeated militarily, totally.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정부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양측에 자꾸 협상이 다 된 것처럼 전달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당장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란 전쟁 중재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타이완 관련 미국의 입장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The war in Iran is also on the agenda, with Washington urging China to use its influence over Tehran. But overall, analysts don't expect any major breakthroughs at the end of the summit.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없을 경우 전격적으로 이번 주말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 협상안을 거부하며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도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14개 항의 제안에 명시된 이란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떠한 다른 접근 방식도 완전히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고 실패의 연속일 뿐이라며 미국이 결정을 미루고 시간을 끌수록 미국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전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임 레자이 대변인은 현지 시각 12일 미국 공격이 재개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도 90%의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가 가능한 이른바 핵무기급 물질로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 해군이 극비 중의 극비로 꼽히는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서 군사적 대응 방안에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는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입니다. 미군의 핵전력 삼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생존성이 높은 자산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6함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탐지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핵 잠수함은 은밀히 이동하다 유사시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어서 존재 자체가 강력한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Being waited on by a large group of generals, and that's also important, you know, having to do with the absolutely lovely country of Iran.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자금줄을 끊기 위해 파격적인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금융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상 대상에는 혁명수비대 위장 기업이나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 자금 이전에 관여한 금융기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부가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옮겨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격 주체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가 이 조사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남우호 기관실을 타격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행체의 잔해가 곧 국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여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잔해 조사를 국방부 등에서 맡을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잔해에 대한 조사는 국방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건 맞나요? 정부 조사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남우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야당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잔해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추가 사실 확인 및 공격의 주체를 특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드론이나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에 대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잔해 속에 발사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잔해에서 증거나 자료를 못 찾을 경우 발사 주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와 비슷한 타격을 입은 태국 화물선의 경우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공격을 시인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청와대가 남우호 피격에 대해 어제 규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2대가 남우호를 2차례 타격했다는 정보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견해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산업과 외교, 안보 측면을 고려해 협의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이 소유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K플로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장금상선의 이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신은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핵 추진 잠수함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현안들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방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 간의 공감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 인식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이 자리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가 외부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도 쿠팡 관련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리는데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건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부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이라고 규정하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1일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심한 배경과 이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서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 기사 묶음을 지난달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달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전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사에는 반역이라고 쓴 메모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 행정부가 휘발유세 면제와 소고기 관세 완화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의 상징과도 같던 보호무역 기조까지 꺾으면서 전방위적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이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 전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연방 휘발유세 일시 중단 카드를 꺼냈습니다. How long are you going to suspend that tax for? Till it's appropriate, yeah. Till it's a small percentage, but it's still money. 식탁 물가를 잡기 위한 전방위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 새 40%나 폭등한 소고기 값을 잡기 위해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저율 할당 관세 장벽을 일시적으로 허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핵심 지지층인 축산농가와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행정 서명이 일단 연기된 상태입니다. 건설과 제조 원가에 직결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라는 유례 없는 시장 개입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고 규제를 풀겠다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에 역풍도 거셉니다. 야당은 중간 선거용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고 언론은 실제 소비자 혜택이 미미할 것이라는 냉담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역시 무분별한 세금 감면 정책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꼬집었습니다. While the intention behind these measures may be good, it is to protect people from the shock. Such untargeted actions will only prolong the pain of high prices.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라는 실리를 위해 자신만의 경제 철학마저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경제 문제 해결과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동 상황과 대미 투자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 등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내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접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올해 상반기 객실 승무원 채용 합격자 가운데 아직 입사하지 않은 약 50명의 입사 시기를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들은 지난 11일 입사 예정이었지만 진에어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상경영 상황 이유로 입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달 괌 등 8개 노선에서 왕복 45편을 줄인 데 이어 이달에도 푸꾸옥 등 14개 노선에서 왕복 131편을 감편했습니다.
국토부가 버스 화물 운송 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끌어올렸으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라가 향후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입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성과급을 둘러싼 사후 조정 절차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노조 측은 오늘 저녁 8시 20분까지 결론이 안 난다면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회의는 10시간 가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삼성전자 노사가 자체적인 의견 접근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최 위원장은 노사의 안건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는 여전히 영업이익의 10%를 고집하고 있고 반도체 사업부의 비메모리 부문 성과급 배분에 대해서도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양쪽의 의견을 수렴한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지금까지 3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 안에 그러니까 8시 20분쯤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후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알고 회의장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중노위의 조정안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노사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노위는 최대한 양측의 협의를 도출하겠다는 기조라서 협상이 오늘을 넘어설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시작될 총파업 여파가 적지 않을 텐데 주주들도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의 분노도 터져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로 구성된 주주단체가 집회를 열고 노조의 파업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조가 이번 파업이 삼성전자의 미래와 이공계 인재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거래처 다 경쟁 업체들에게 뺏겨버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행위나 똑같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미래를 얘기합니까? 그건 명분이 아니고요. 배변이고 모순입니다. 주주들은 그러면서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판단과 관계없이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성과급 문제는 사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차질을 우려하면서 삼성전자 측의 대응 계획을 직접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협력사들이 직격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손실 규모는 최대 3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국민 배당금 제도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인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며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민 배당금제 언급 이후 자본시장이 반응하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 SNS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7,999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끝내 8,000을 못 넘고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신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연급으로 증시가 출렁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1.68% 상승 시작하며 사상 처음으로 7,900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000 바로 밑진 7,999를 찍으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을 거듭하면서 4% 넘게 내려간 7,420선까지 내려앉았고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2.29% 빠진 7,6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장중 매도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5조 원 넘는 물량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 넘게 하락하는 등 약세였습니다. 오늘 매도는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보다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대한 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다가 2.32% 하락한 1,179를 기록해 1,2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방안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책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1,489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진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재점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 변수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상승이 제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김 실장이 언급한 국민 배당금은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냐며 공산당이 하는 일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장을 겨냥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삼성 당나귀와 하이닉스 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의사들이 수술실에 떠난 뒤 마취 상태 환자가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소식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환자 측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보건소와 의사단체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운 사이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는 수술이 끝나기 전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고 집도의도 환자를 두고 수술실을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의사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족이 거의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사 2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보건소도 YTN 보도 일주일여 만인 지난 6일 해당 병원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조만간 전문가 평가단을 병원에 파견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윤리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회원권 정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 확인돼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실제 제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와 관련한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지난 휴일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았다가 실종된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주황산 주봉 400m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이 발견된 곳은 바위와 얕은 무릉덩이가 이어진 급경사로 일반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수색당국은 A군이 실종 당일 혼자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시신을 수습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써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등학생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음독한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치장 입감 과정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밤 11시쯤 세종 남부경찰서에 119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60대 피의자 A씨가 유치장에서 호흡 불안정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유치장에서 의식을 잃은 피의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세종 북앙면에서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세종 북부경찰서는 피고인이 구토 증상을 보이자 뒤늦게 음독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를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A씨는 위세척 없이 약물 치료와 해독제 처방만 받은 뒤 유치장이 있는 세종 남부경찰서에 입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의료진이 의식 저하와 호흡 부전, 장기 손상 등 약물 중독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설명하며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과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퇴원 당시 A씨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의사소견과 피의자 본인, 보호자 퇴원 동의 절차에 따라 유치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점보호대 상자로 지정해 30분마다 CCTV로 관찰하다가 이상 증세를 확인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경찰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피의자 관리수칙 준수 여부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하루 만에 중언과 호남을 돌며 공천자 재규합 속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선거 승리 의지를 다짐하는 한편 무소속 출마자의 약진을 제지하려는 듯 내부 단합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선대위를 구축한 민주당은 권역별 선거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강원에 이어 중도층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반헌법, 반민주 세력 심판을 기치 삼아 지난 2022년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전부 내준 과거를 설욕하자며 후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책무를 여러분들이 실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명의 실패자도 없이 모두 다 승리해야 한다는 낮은 자세는 물론 선거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니라며 민주당이란 조직의 힘과 가치를 신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텃밭인 호남을 찾아서도 이 말을 반복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제명됐지만 최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돋보인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품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높고 남우호 타격 대응차 여의도에 남은 원내 지도부는 대야 공세에 집중하며 선거전 화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정체성을 윤 어게인으로 압축하며 내란 세력 심판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윤석열을 등에 업고 지역을 망친 지방 권력을 교체할 차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는
위대한 국민께서 시작한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자 국민의힘의 극우 이미지를 재부각해 외연 확장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 전국을 한 바퀴 훑으며 진용을 확실히 정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싹쓸이도 가능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던 초반과 달리 뒤집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지도부도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는 모습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 결집 분위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선거 지원 행보를 가속화하는 모습인데 내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연이틀 부산과 대구, 울산을 훑은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자신의 고향이자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중원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청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충청의 아들인 자신과 국민의힘에 힘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금산 출신 정청래 대표 부산 가서 오빠 한번 불러보라고 애걸하다가 지금 국민적 망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원 공략을 마친 장 대표는 곧이어 텃밭 경북으로 다시 내려가 사흘 연속 지지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직격하며 심판론에 불을 지폈는데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반드시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자 기세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도권 출마자 중심으론 여전히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필승 결의대에 이어 선대위 발대식에도 이례적으로 지도부를 초청하지 않았고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와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주강덕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도 장 대표 2선 후퇴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후보 등록이 돼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저런 식의 그 불만들에 대한 분출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정부 여당 실책에 지지율 호조 기세를 탄 장동혁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이 주축이 된 선거대책위원회를 곧 출범할 계획인데 잡음이 여전한 만큼 선대위 면면이나 향후 행보에 따라 또 내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25 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감사의 정원이 논란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받들어 총 이 조형물과 개장 시기를 둘러싸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돌로 만든 조형물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무려 6.25m 높이로 23개가 세워졌는데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과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감사의 정원이 문을 열면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받들어 총 조형물이 공개된 겁니다. 참전국 일부에서 받은 석재를 조형물에 적용해 의미를 더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여권을 중심으로 광화문 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감사의 정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문을 연 것을 두고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억 원이 넘게 시민의 세금이 투자가 됐고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오픈식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오세훈 후보는 국토부의 공사 중지 명령 때문에 개장이 늦어진 거라며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공간을 폄하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동의를 한다든지 동의할 수 없다면 반대한다든지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될 텐데 선거용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이구나. 감사의 정원 지하는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은 조정식 의원이라고 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글을 SNS에 공유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삼권분리 위반이라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오늘 SNS를 통해 삼권분리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면서 그 국회의장은 대통령 부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 대변인은 이쯤 되면 국회의장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도우미 선발대회라면서 입법부 수장 자리마저 진영 충성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대한민국 국회는 특정 세력의 사조직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세기수 후배로 비상계엄 국면 비선실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김 전 장관 등을 등에 업고 현직 정보사 요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제2수사단 구성을 준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을 하며 이 요원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에 더해 노 전 사령관이 군 장성 인사청탁을 대가로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는데 1, 2심은 이러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역 2년으로 마무리됐지만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아직 남았습니다. 1심 징역 18년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범행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제79회 칸 영화제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곡성으로 유명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 경쟁 부분에 진출하면서 한국 영화는 4년 만에 수상에 도전하게 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 공식 포스터가 영화제 건물 외벽을 채웁니다. 1991년 칸에서 처음 공개돼 두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그려낸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이미지입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공식 부문 초청이 전무했던 한국 영화는 올해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영화가 칸 경쟁 부문에 올라간 건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이후 4년 만입니다. On a un président coréen, eh ben, il aura jugé un film coréen, le film de Naonjin, qui arrive en compétition. 올해 심사위원장은 4년 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깐느박 박찬욱 감독이 맡았습니다.
박찬욱 위원장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심사위원들과 토론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는 자발적 몰입을 큰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전지현, 구교환이 주연을 맡은 좀비 영화 군체도 깐에 갑니다. 오는 21일 개봉을 앞두고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연상호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이제 왕사남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줬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깐에서 대담하면서도 독창적인 시선으로 젊은 여성의 욕망과 혼란을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은 정주리 감독의 도라도 감독 주간에 초청됐습니다. 깐 영화제는 오는 23일까지 12일 동안 영화의 도시 깐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곳곳에 비가 내렸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네, 맑은 날씨 속에 강한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6도, 광주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맑지만 밤사이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 늦은 오후에는 강원 산간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렇게 날이 더워질 때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더위를 식히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잖아요. 네, 특히 5월에 나오는 참외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외는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요. 따라서 혈압 관리나 심혈관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피로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몸이 찬 사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